안녕하세요. 저는 40살 여자이고 이 채널을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세상은 정말 다양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이 진짜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 채널을 통해 알게 되었네요. 그리고 저 역시도 몇 년 전에 아주 열받기도 하고 황당한 일을 겪었답니다. 제가 이런 일을 겪어보니 정말 인생 살기 싫어지더라고요.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 때문에 제가 받았던 고통을 생각하면 화가 머리끝까지 차올라서 못 견딜 것 같은데요. 이곳에라도 털어놓고 저의 마음을 한층 가볍게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럼 제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이야기를 꺼내볼게요. 저는 시골 깡촌마을 출신입니다. 어디라고 말씀드려도 아마 알지 못한 사람이 많을 정도로 시골 깊숙한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랐죠. 그곳에는 저와 비슷한 또래의 아이들이 딱 7명 정도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들과 하루 종일 물놀이도 하고 벌레도 잡으면서 그렇게 놀았던 것 같아요. 서울에 사는 아이들은 학원도 다니고 학습지도 하고 부모님 따라서 유명한 수영장도 다니고 그러던데 저희는 개울가가 수영장이었고 학습지는 돌멩이였습니다. 돌멩이로 숫자를 배우고 그걸로 글씨까지 배웠으니까 말이죠. 돌멩이로 땅바닥에 쓰는 글씨는 다음날까지도 지워지지 않는답니다. 지우개도 필요 없이 너무나 훌륭한 글쓰기 도구였어요. 저희 아빠는 일찍 돌아가셔서 엄마 혼자 저희를 키우셨는데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들어오신 엄마는 늘 힘든 모습이 역력하셨어요. 피곤에 찌든 얼굴로 저희에게 애써 웃음을 지어주시기도 하셨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 웃음이 슬픈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남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생의 끈을 놓지 않고 지어 보이는 웃음이었으니까요. 엄마는 시장에서 일을 하셨었어요. 집에서 농사도 지으셨고 농사 지은 것들을 가지고 시장 바닥에 앉아서 하루 종일 물건을 팔기도 하셨죠. 시장은 하루에 2번 오는 버스를 타고 한창을 나간 곳에 떨어져 있는지라 엄마와 하루 종일 연락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연락이 되진 엄마를 대신해 동생을 돌보는 일은 온전히 제 몫이었죠. 저는 동생에게 항상 위험한 일은 하지 말라고 알려주기도 했었는데 어디 남자 동생들이 누나 말을 잘 듣긴 하나요. 한참 몸으로 노는 것을 좋아할 나이에 남동생은 몇 번이나 크게 다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장난을 치다가 다리가 부러진 적도 있었고 돌을 던지면서 놀다가 눈 바로 옆쪽에 돌을 맞아서 피가 철철 난 적도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끝까지 싸움질을 하느라 그걸 말리는 저는 아주 애를 먹었었네요. 동네 아이들이라고는 얼마 되지도 않았었는데 가끔씩 그렇게 크게 싸움을 하고 나면 제가 골머리가 아팠답니다. 저는 약간 여장부 같은 씩씩한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동네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한다는 책임감 같은 걸 갖고 있었죠. 더군다나 동네 친구들이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아이들이 싸우면 제가 가서 말렸고 또 며칠씩 화해를 해주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또 동네에서 위험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 역시 제 몫이었어요. 책임감을 가지고 동생들을 돌보았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안타까운 일들에 대해서 때론 엄마와 동네 아주머니들이 저를 탓하기도 하셨죠. 아니 희진아, 너는 네 동생이 이렇게 될 때까지 안 말리고 뭐 했니? 이래서 어디 동네에서 놀겠어? 네가 제일 나이 많은 누나면 동생들 다 잘 돌보고 다치지 않게 해야 될 거 아니야. 네 엄마, 알겠어요. 앞으로는 더 조심할게요. 미안해 엄마, 저 진짜 조심할게요. 저는 그렇게 책임감이 강한 사람으로 자라났습니다. 사실 치마만 입었지 성격은 남자나 다름없었어요. 그래서 학교 남자애들도 저를 함부로 무시하고 쉽게 대하지는 않았었죠. 깡도 세고 낯짝도 두꺼웠다고 해야 되나? 저는 아무튼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렇게 깡촌에서 세월을 보내고 저는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고 고등학교부터는 읍내에 있는 학교로 전학을 했어요. 그곳에는 어렸을 때부터 한 동네에 살았던 이모가 살고 계셨는데 그래도 저를 많이 아껴주시고 집에서 숙식까지 제공해 주셨답니다. 그 덕분에 공부에 열중할 수 있었어요.
저희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엄마한테는 죄송했지만 저는 하루라도 빨리 그 동네를 탈피하고 싶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서울이라는 큰 곳으로 나가고 싶었고 세상 그 누구도 부럽지 않게 열심히 살아보고 싶었어요. 제가 시골 작은 곳에서만 있었다면 무언가 하고 싶은 일이 있었더라도 쉽게 도전하지 못했을 테니까요. 고등학교 때 정말 악바리처럼 공부했습니다. 새벽 3시, 4시까지 작은 손전등 하나에 의지해서 공부했고 코피를 몇 번이나 쏟았는지 몰라요. 주말에는 시골집에 내려가 엄마의 농사일을 도와드렸지만 그때도 책을 가지고 가서 똑같은 내용을 20번씩 복습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나중엔 어느 정도 공부가 재밌어졌어요. 공부가 쉽다고 얘기하는 웃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때는 정말 귀에 쏙쏙 들어왔고 머리에 쏙쏙 박히는 것이 제가 공부에 소질이 많은 걸로 착각할 정도였다니까요. 결국 저는 고등학교 3년을 아주 열심히 공부한 결과 서울에 있는 대학교로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아주 좋은 학교는 아니었지만 그 작은 시골 깡촌 마을에서 서울로 대학을 올 수 있다는 것만 해도 기적 같은 일이었죠. 제가 대학교 입학하고 나서 남동생에게 말했어요. 이렇게 좋은 학교에 다닐 수 있는 것은 네가 하기에 달려 있으니까 너도 나처럼 열심히 공부를 하라고 말이죠. 세상은 넓고 살아갈 날은 많은데 동생이 그때까지만 해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거든요. 동생은 그냥 천방지축 스타일이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더욱이 공부하는 담을 쌓고 사는 스타일이었죠. 저는 그런 동생이 답답해서 붙잡아 놓고 잔소리를 어마어마하게 했었지만 동생은 쉽게 제 말을 듣지 않더라고요. 친구들과 어울려서 싸돌아다니고 학교도 빠지고 패싸움이나 하고 다녔으니까요. 저는 그때 대학교에 들어가 신세계를 맛보았죠. 서울이라는 도시도 처음 알게 되었고 여러 가지 발전된 문화 혜택을 보면서 젊은 사람이라면 꼭 이런 큰 도시에 나와서 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말을 들어먹지 않은 동생 때문에 답답해하고 있었던 어느 날 갑자기 동생이 밤에 울면서 제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자기가 오랫동안 사귄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어느 대학생한테 간다고 하면서 헤어지잔 말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남자가 의대인가 어디를 다닌다고 했는데 그 일로 충격을 받은 남동생이 그때부터 공부를 한다고 제게 도움을 요청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웬일인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라면 동생이 공부에 매진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그때부터 동생을 만나 문제집을 왕창 주었고 만날 때마다 쪽지 시험까지 보면서 동생을 압박했어요. 역시 다른 일은 억지로 되는 건 없나 봐요. 제가 그렇게 공부를 하라고 할 때는 콧방귀도 안 끼더니 그렇게 충격을 받고 난 후부터는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더라고요. 결국 동생은 삼수까지 한 끝에 법대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를 떠난 여자한테 자기가 어떻게 변했는지 꼭 보여주고 싶다고 이를 악물고 했어요. 사투리까지 그러면서 다소 촌스러운 모습이었지만 그래도 멋있고 대단하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 사이 대학교에 다니며 휴학과 복학을 반복했습니다. 등록금이 모자르고 생활비가 모자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휴학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휴학한 후에는 이를 악물고 아르바이트를 몇 항씩 뛰어서 등록금과 생활비를 마련했고 그 돈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어느덧 제 나이는 25이 되었고 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었죠. 수업을 듣는 어느 날 어떤 남자가 제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남자는 저처럼 복학한 지 얼마 안 됐었던 사람이었는데요. 군대를 다녀와서 복학을 했더라고요. 제가 지난 수업 시간에 조별 발표를 했던 모습이 인상적이라고 하면서 캔커피 하나를 건네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음 시간에 자기랑 같이 조별 과제를 하자고 했습니다. 저기, 저랑도 같은 조 해주시면 안 돼요? 발표 진짜 잘하시던데. 제가 좀 발표에 약해서요. 아, 네, 그래요, 뭐. 어차피 돌아가면서 하는 건데요. 기회 되면 그렇게 해요. 그 남자는
저보다 2살이 많았고 꽤 근사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저같이 어려운 가정 형편에서 자란 사람은 사보지도 못한 브랜드의 옷과 신발이었고 길금 보니 시계도 엄청 비싸 보였어요. 그런 그 남자와 저는 조금씩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남자는 머리는 되게 똑똑해 보였어요. 이것저것 아는 지식도 많았고 말을 들어보니 집도 서울 좋은 동네 아파트에 살았고 학원 학군도 되게 좋은 데를 다녔더라고요. 제가 자랐던 시골 깡촌 동네와는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로 달랐어요. 그런데 그 남자는 제게 굉장히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저 같은 애가 뭐가 좋다고 자꾸만 킹커피를 사다 주고 연락도 자주 하는 것이 누가 봐도 저를 좋아하는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모자랄 것 없이 보였던 그 남자가 어느 날 제게 말하는 거예요. 희신씨, 되게 신기한 사람 같아요. 제가 여태까지 알던 여자들과 이거 완전히 다르거든요. 저 희진씨한테 호기심이 있어요.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네? 호기심으로 사람 만나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저는 그쪽이랑 어울리지도 않는 사람이고요. 어차피 인생은 도전 아니겠어요? 두고 보세요. 어차피 저한테 넘어오시게 될 겁니다. 자신만만해하던 그 남자는 그날 이후로 저기 엄청난 파산 공세를 펼쳤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사주고 알바를 하고 있으면 와서 끝까지 기다리기도 했죠. 처음에는 정말 황당했어요. 이렇게 부잣집 왕자님 같은 스타일의 남자가 저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았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변함없는 그의 태도를 보고 저도 조금씩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서 굉장히 똑똑한 척하고 아는 지식도 많았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유난히도 말을 잘하지 못하고 소극적이었던 그 남자에게 제가 마음이 끌릴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었죠. 사람은 반대되는 성향을 가진 사람에게 끌린다고 하더니 저와 그 남자가 딱 그런 격인 것 같아요. 저는 그 당시에 제 생활비와 학비도 벌어야 했고 동생의 법대학비도 보태줘야 하는 처지라서 연애를 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도 경제적인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 남자에게 마음이 조금 끌린 것은 사실이었지만 쉽게 표현을 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이거였죠. 몇 번이나 만남을 피하고 만나지 않자 그 남자는 제게 노골적으로 물어보기 시작하더군요. 나 싫어요? 왜 이렇게 사람을 피해요? 알바 끝날 때까지 내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도 안 만나줄 거예요? 저기 그게 아니라요. 지금은 제가 좀 여유가 없어서 그래요. 보시면 아시잖아요. 하루하루 얼마나 바쁘게 살아가는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해줘요.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싫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저기 그러니까 뭐예요? 확실하게 말해줘야 저도 포기를 하든 10번을 더 찍어보든 할 거 아니에요. 시간도 없고 돈도 없어요. 됐어요? 저 제 학비랑 생활비 그리고 남동생 학비도 보태줘야 된다고요. 내가 연애하고 그러는 동안 이 돈들은 누가 벌어요? 저는 그쪽이랑 다르다고요. 제 생활을 알기나 해요? 제일 솔직한 말에 그 남자와 저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하고 멀뚱하게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어요. 속 시원히 말은 해주었지만 저도 마음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잠시 후 그 남자는 자신에게 기회를 달라고 했어요. 자신이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어려움이 없으니까 방해되지 않고 또 제가 돈을 최대한 쓰지 않도록 자신이 다 해준다고요. 사실 그 남자는 외적으로만 보았을 때도 상당히 여유가 있어 보였고 그에게 관심을 표현하는 여자도 몇몇 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까지 말하는 그 남자가 놓치기 싫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한단 말이에요. 결국 저는 그 남자에게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정식으로 교제를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아침에 저를 만나 같은 수업을 듣고 함께 점심을 먹으며 모든 시간을 함께 했어요. 그리고 제가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도록 해주기 위해 모든 돈을 그 남자가 지출했습니다. 연애의 시작은 너무 좋았죠. 항상 가까이에서 저를 보호해주고 아껴주는 사람이 있으니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만 보였고 알바도 공부도 하나도 힘들지가 않았죠. 몇 달을 연애할 때까지만 해도 불만이라고는 단 한 가지도 없었습니다. 학교 안에서는 캠퍼스 커플이라고 다 소문이 퍼져서 저희 사이를 다 인정해 주었고 그런 소문도 저희는 즐기면서 늘 붙어 다녔어요. 그런데 1년 가까이 만나다 보니 남친의 단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남친은 사람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제가 자란 시골 마을도 무시했고 또 사투리를 심하게 쓰면서 다소 투박해 보이는 제 남동생도 은근히 무시했었고요. 법대에 다니는 남동생이 가끔 제 학교에 놀러왔고 자연스레 제 남친과 함께 자리를 보낼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웃으면서 남친이 하는 얘기에 남동생은 몹시 기분을 상해했었어요. 아니, 이렇게 사회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 나중에 변호사가 된다고? 일단 변호사 되려면 그 촌스러운 사투리부터 좀 고치고 신문도 좀 보고 두루두루 지식을 갖춰야 할 변호사지 어떻게 너 같은 애가. 제가 지금은 좀 시간이 없어서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야, 그 사투리 알아듣는 사람 별로 없지. 니네 누나는 많이 안 쓰는데 너는 진짜 심하다. 웃겨 죽겠어 정말. 완전 방금 저기 저 깡촌 시골에서 농사 짓다 온 애 같다니까. 그런 놈들 세상 물정 하나도 모르고 멍청하지 않냐. 예? 아니 시골 산다고 다 멍청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남동생에게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 어느 누가 기분이 좋겠어요. 더군다나 제 남동생은 직진형 스타일이라서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으면 그대로 막 내리꽂기도 하거든요. 혹시나 또 그럴까봐 제가 얼마나 노심초사했는지 몰라요. 아무튼 그런 남친과 저는 결혼까지 생각하는 사이가 된답니다. 대학교 때부터 몇 년을 함께 지내다 보니 서로에게 너무나 필요한 존재가 되었던 것 같아요. 대학을 졸업하고 자격증 준비와 토익 시험 준비도 함께 했고 직장 면접 준비도 함께 있었거든요. 다행히 저와 남친 모두 괜찮은 직장에 들어갈 수가 있었고요. 남친은 제가 자라온 환경과 저희 집안을 무시하는 경향이 다소 보이긴 했어도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괜찮았었어요. 결국 저는 남친의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죠. 남친은 서울에 있는 학군 좋은 곳에 위치한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부모님도 서울 스타일로 세련되고 멋있으신 스타일이었고요. 집안에서는 강아지도 한 마리 키우고 계셨는데 강아지 팔자가 어찌나 좋던지 제가 다 부러울 정도였습니다. 남친의 아버님은 평소에 말이 거의 없으신 스타일이었고 저를 보고도 딱히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셨는데 문제는 남친의 어머님이셨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꼬치꼬치 캐물으시면서 못마땅해 하시는 표정을 지었는데 특히나 저희 부모님에 관한 이야기에서는 진짜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아버님은 언제 돌아가신 거예요? 살아생전에는 뭘 하셨고? 시골에서 농사 짓고 계셨어요. 심장 쪽이 좋지 않으셨다고만 들었고 제가 워낙에 어렸을 때 돌아가셔서. 아이고야, 저 자식들은 어떻게 살라고 혼자 그렇게 휑하니 가버리셔? 평소에 관리를 미리미리 하고 그러셔야지. 아무튼 시골 노인네들 아무것도 모르고 멍청한 거 하나는 알아줘야 한다니까? 그럼 그 후로 엄마는 재혼 안 하시고 혼자 사신 거예요? 만나는 남자들은 없었어요? 농사만 지은 거 맞아요? 지금도 혼자세요. 애초에 남자한테는 관심도 없으신 분이시고요. 저희 엄마는 저와 동생을 위해서 밤낮으로 열심히 일만 하시는 멋진 분이세요. 농사도 지으시고 그걸 가지고 시장에 나가셔서 직접 파시고 남의 집 일도 다니셨지만 하나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그 돈으로 저와 남동생이 이렇게 대학까지 갈 수 있었던 걸요. 무식하게 일만 하는 스타일이시구만. 다른 친정엄마 닮는다고 하던데 난 좀 교양이 있고 생각이 있는 사람이 좋던데. 쭉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에서만 자란 놈이 어쩌다가 시골 여자를 만나서는 원. 오해하지는 말아요. 원래 옛날부터 시골 여자들이 억세고 막 드세서 남자 잡아먹는 말들이 있어서 내가 너무 예민하거든요. 아, 네. 알겠습니다.
남친의 어머니는 사람 면전에 대고 정말 많은 말들을 쏟아내셨어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혼수나 예단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죠. 저희 집안 형편이 어쩌고 저쩌고 하시면서 자기 주변 사람들 보기 민망하다는 말까지도 하셨습니다. 불편한 인사 자리를 끝내고 저희 친정엄마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앞으로 상견례도 해야 하고 그러니까 사돈 되실 분의 스타일은 아셔야 하잖아요. 엄마, 저기 있잖아. 엊그제 나 남친 집에 인사드리고 온 거 알지? 알지. 예의 바르게 잘하고 왔지? 어때? 좀 까탈스럽지? 생각보다 더 많이 그러셨어. 혼수를 원하는 것도 좀 있으셨고. 그래서 사실 너무 걱정이네. 내가 그동안 모아놓은 돈도 거의 없고 그래서. 네가 무슨 돈이 있어. 네 학비나 생활비 아니라 아둥바둥 살았는걸. 걱정하지 말 그래. 이 엄마가 너네 시집장가 보내려고 남겨놓은 작은 땅이 하나 있으니까 그걸 어느 정도까지는 해줄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기죽지 마. 넌 누가 봐도 정말 멋진 여자이니까. 저희 친정엄마는 정말 멋지신 분이셨어요. 평생 그렇게 힘들게 살아오시면서도 아끼고 아껴놓았던 땅을 제 결혼을 위해서 과감하게 파신다고 하셨죠. 그리고 바로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조금은 위험하고 불편했던 상견례 자리도 끝이 났고 시댁에서 원하는 것의 70% 정도를 저희 엄마가 해주시면서 결혼을 했어요. 사실 결혼하고 나서 제 남동생이 꼭 이런 놈하고 결혼을 해야 되냐고 말을 한 적도 있었어요. 사람 무시하고 우리 집안을 개똥으로 보는 것 같은데 이런 놈밖에 남자가 없느냐고도 했죠. 그리고는 말했어요. 언제든지 매형이 저한테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그러면 자기한테 바로 말하라고요. 아주 혼쭐을 내준다고 결혼할 때부터 벼르고 있었죠. 결혼 생활은 그럭저럭 재미있게 시작되었어요. 서로가 바쁘게 일을 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같이 붙어있는 시간이 많지는 않았지만 남들이 하는 거 하면서 알콩달콩 살았던 것 같아요. 가끔씩 내뱉은 남편의 지역무시 발언이 기분 나쁠 때도 많이 있었는데 뭐 그 정도는 이제 하도 들어서 그런지 별로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도 있는 여유가 생기더군요. 남편은 지 혼자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에요. 결혼하고 나서 보니 그런 부분이 더더욱 많이 보였어요. 사람들과 어우러져 다 같이 재미있게 지내는 것보다는 조금만 자기 귀에 거슬리는 말을 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바로 배척하는 스타일이었죠. 특히 회사 사람들이나 주변 사람들 중에서 시골 출신이고 사투리가 강한 사람들은 이유도 없이 엄청나게 싫어하더라고요. 아이들 낳고 사는데 거리낌 없이 그런 발언을 하는 남편과 크게 한번 트러블이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이 둘이 4살, 5살쯤 되어서 부모가 하는 말을 고스란히 따라하고 그럴 시기였거든요. 에휴, 무식한 지방 촌놈들. 아주 내가 대화가 안 통해서 뭘 할 수가 있어야지. 뭐? 여보, 말 좀 가르쳐 해줄 수 없어? 무식한 지방 촌놈들이 뭐야? 지방 사람들은 다 무식하다는 거야? 애들이 막 따라한다고 당신이 그런 말 하면. 유치원에 가서 애들이 그런 말 하면 어떡하려고 그래? 야, 우리 애들이 바보냐? 아빠 머리에 닮았는데? 지방 촌놈들은 아무튼 지네들 생각만 맞고 남의 생각은 중요하지도 않나 봐. 어쩌면 다들 그렇게 무식한지 원. 그런 놈들이 회사에 몇 명 있으니까 스트레스 받아 죽겠다. 그 사투리 말투도 너무 듣기 싫어 미치겠고. 여보, 나도 지방 출신이야. 내 동생 우리 엄마도 다 사투리 쓰고 그러는데 그럼 우리 집안에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네? 나 정말 싫어. 듣기 싫다고. 사실을 말하는데 뭘 그래? 사고방식 자체가 그 작은 시골 깡촌마을 안에 틀어박혀 있다니까. 사실이 그런 걸 어쩌라고. 너 무슨 열등감 있냐? 왜 그렇게 오바를 해? 계속 반복되는 남편의 이런 식의 말에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이날은 크게 싸웠던 것 같아요. 자기 생각만 다 맞아서 제가 무슨 말만 하면 싹 무시해버리는데
이것도 제가 평소에 많이 쌓여 있었거든요. 어떻게 해도 남편의 틀에 박힌 사고방식은 바꿔지지가 않더라고요. 또한 결혼한 지 6년이 넘었는데도 시댁에서는 아직도 저를 못마땅해 하시는 것 같았어요. 자신이 키우는 개는 어디 유치원인가 이런 데도 보내고 애견호텔도 보내면서 저한테는 생일에도 제대로 대접 한 번은 안 해주셨어요. 결혼하고 육아휴직 말고는 단 하루도 쉬지 않고 회사를 다니면서 일을 했는데도 항상 자기 아들이 돈을 다 버는 것처럼 얘기하고 고생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짜증이 났었습니다. 어머, 얘. 주말에는 좀 우리 아들 쉬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니? 주중에 하루 종일 뼈가 빠지게 일하고 오는 애를 청소시키고 설거지시키고 그러면 돼? 어머님, 저도 같이 일해요. 저는 일하면서 아이들까지 중요하게 하고 있어요. 요즘 세상에 누가 집안일을 독박으로 해요. 같이 벌면 같이 해야죠. 여자가 벌면 얼마나 번다고. 너 지금 나한테 생색내는 거냐? 돈 좀 번다고 유세 떠는 거냐고. 아무튼 드센 시골 여자들이란. 시모가 이런 고정관념이 박혀 있으니 당연히 그 자식인 남편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겠죠. 저는 남편과 월급이 비슷하게 벌면서도 항상 이런 식의 대접을 받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어느덧 결혼 10주년이 다 되어가던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일을 하고 있던 중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친정 시골 동네 이모였어요. 어이구 희진아, 얼른 와라. 니네 엄마 병원 와 있어. 네? 이모,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저희 엄마가 왜요? 니네 엄마 대줄 주인가 뭔가 와가지고 글쎄 밭에서 쓰러지는 거 내가 옆에서 받아서 바로 병원 온 거 아니냐. 아주 내가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이모, 정말이에요? 어떡해요. 지금 상태가 어떠신데요? 네? 나도 이런 거 잘 몰라서. 아무튼 수술인가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얼른 와야겠다. 얼른. 네 동생한테도 연락해서 얼른 와. 엄마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다는 말을 듣고 저는 그대로 회사에서 조퇴를 하고 불이 나게 달려갔어요. 집이 가깝지가 않으니 바로 달려간다고 해도 몇 시간이 소요되었고 그 사이 엄마는 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고 계셨습니다. 얼마나 심장이 쿵쾅거리고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던지 계속 서서 왔다 갔다 하면서 눈물만 흘리고 있었죠. 뇌졸중이라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다들 아실 거예요. 목숨과도 연관이 있는 병이라서 자칫하면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기에 화장실도 가지 못하고 수술실 바로 앞에만 지키고 서 있었어요. 잠시 후 동생까지 병원에 도착했고 저희 남매는 서로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누나,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 엄마 왜 이래?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이 여기 왜 이러고 있느냐고. 그래, 우리 엄마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셔. 그러니까 잘 될 거야. 다 잘 될 거라고. 우리 때문에 평생 고생만 하다가 나 때문이야. 나 결혼할 때 땅 팔아버리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지니까 또 마음이 급하셔서 돈 모으시려고 죽기 살기로 일하신 거야? 우리 엄마 불쌍해서 어떡하냐? 그런 말 하지 마, 누나. 엄마는 우리한테 해주는 거 그것 때문에 여태까지 버티고 열심히 사신 거잖아. 동생과 제가 서로 의지하는 동안 제 남편은 어찌된 일인지 병원에 오지도 않고 전화도 한 통 없었습니다. 남동생은 평소에도 매형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병원에 오지 않는다고 또 욕을 해대더군요. 아니, 잘난 매형은 왜 안 와? 장모가 이런 꼴인데 와보지도 않고 어디서 뭔 짓거리 하냐고. 회사가 좀 바빠져서 나 먼저 내려온 거야. 내일 올 거니까 너무 그러지 마, 어? 그놈 정말 마음에 안 들어. 누나 남편이라서 참는 건데 솔직히 애들 외할머니 집이 바로 코앞인데 애들 맡기고 내려올 수 있잖아. 내일 주말이고 사람이 우리 집을 깔보고 무시하는 그런 게 너무 심하다니까. 두고 봐, 내가 어디. 너는 매형한테 못하는 말이 없니? 아무리 네가 마음에 안 들어도 누나랑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말 조심해, 알았어?
지금 딴 거 생각하지 말고 엄마만 생각하자, 엄마만. 몇 시간 후 엄마는 수술을 마치게 되었고 중환자실에서 회복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게 뇌 쪽을 여는 수술이라서 워낙에 위험하기도 했고 회복도 느리다고 했어요. 한참 후에 마취에서 깨어나신 엄마는 좀처럼 의식을 찾지 못하셨습니다. 저와 동생은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기분으로 살았어요. 이대로 엄마를 보내면 평생 후회할 것만 같아서요. 결혼하고 저도 살기 바쁘고 주말마다 불러대는 시모 때문에 제대로 친정에 와보지도 못한 제 모습이 생각나 죄송해서 미쳐버릴 것 같았고요. 남편이란 놈도 명절에 차 막힌다고 안 오고 장모 생신 때도 회사 워크숍 때문에 패스해버린 걸 생각하니 갑자기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어요. 참고 있던 모든 것들이 이제서야 막 끓어오르는 거죠. 주말까지 3일을 지나도 남편은 오지 않았습니다. 제게 핑계를 댄다는 게 시몬의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너무 아파서 자기가 시몬랑 같이 병원에 데리고 가야 한다는 거였어요. 한마디로 저희 친정엄마는 개만도 못한 사람이었던 거죠. 정말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 전화로 욕을 엄청 해댔습니다.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뭐? 개병원? 야, 우리 엄마는 사경을 해보고 계시는데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냐? 아니 뭐 어차피 몇 시간 걸려 가봐야 장모님 깨어나지도 못하셨는데 뭘 그래. 거기 지키고 있는다고 뭐 갑자기 병이 싹 나와서 벌떡 일어나시냐? 사람이 생각을 좀 하고 살자. 막무가내로 그렇게 들이대지 말고. 당신 정말 구제불능이구나. 당신 엄마가 이렇게 되었을 때 이럴 거야? 어? 정말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혀서 할 말이 없다. 차마 남편의 이런 어이없는 말을 남동생에게 하지는 못했어요. 분명히 들으면 매형한테 들이댈 게 뻔하니까요. 저는 회사에 며칠 휴가까지 내고 병원을 지켰지만 엄마의 상태는 좋아지지 않으셨습니다. 간신히 의식만 회복한 채로 저희를 알아보는 눈만 깜빡이고 계셨죠. 저는 어쩔 수 없이 회사와 아이들 때문에 집으로 올라와야 했고 변호사로 일하는 남동생이 아직 결혼 전이라 일이 끝나면 저녁에 몇 시간씩 걸려 내려가고 그런 생활을 반복했어요. 다행히 병원에서 좋은 간병인분을 소개시켜 주셨고 친정 동네 이모들도 몇 분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지극정성으로 엄마를 돌봐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한 달이 조금 넘은 후에 엄마는 어눌하지만 말도 하실 수 있게 되셨고 자리에서 일어날 수도 있으셨어요. 그래도 걸음은 제대로 걷지 못하셨고 몸의 오른쪽 부분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셨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혼자 화장실도 못 가실 정도가 되어버리신 거죠. 병이라는 건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그렇게 건강하고 씩씩하던 엄마를 한순간에 이렇게 만들어버리니까 말이에요. 그러는 동안 남편은 병원에 딱 한 번 왔습니다. 와서 엄마의 상태를 보고는 오래 있지도 않고 홀랑 가버렸고요. 도대체 이 남자가 뭐가 좋다고 제가 결혼을 한 건지 너무 후회가 될 정도로 행동을 했어요. 한 4개월쯤 지났으려나 친정엄마는 더 이상 병원이 싫다고 하셨어요. 병원비도 병원비고 집이라는 편안한 공간에 있으면 마음이 더 편할 것 같다고 하셨거든요. 저희 남매는 엄마의 뜻에 따라서 퇴원을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몇 달 동안 정신없이 지내느라 엄마 집은 방치가 되어서 가보지도 못한 상태로 엄마를 모시고 집으로 향했죠.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엄마의 집 앞에 낯선 자전거가 놓여있고 현관문이 싹 바뀌어버렸더라고요. 차를 세우고 문을 열려고 했는데 문은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너무나 이상한 기운이 느껴져 옆집에 사시는 친한 이모님의 집으로 가서 물었죠. 이모, 저희 집 문이 왜 잠겨 있어요? 대문에 완전히 바뀌었는데요? 뭐? 여기 엄마 집 팔았잖아. 다른 사람이 엊그제 이사 왔는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팔다뇨? 너희 집 남편이 그러더만 팔기로 결정 다 된 거라고. 그래도 몇십 년에 산 집인데 이렇게 쉽게 파느냐 했더니 충분히 상의하고 결정했다고 그랬어. 난 그래서 니들이 병원에 있느라 바쁘니까 사이가 대신한 줄 알았지. 왜?
아니야? 옆집 이모의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남편이 저희 친정엄마가 사는 집을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저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런 짓을 했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았어요. 저는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물었어요. 여보, 이게 무슨 소리야 지금, 어? 우리 엄마 집을 팔았다니. 진짜야, 어? 진짜야? 내가 정리 좀 대신 해줬지. 어차피 뭐 얼마 못 사는데 뭐하러 갖고 있어. 미리 팔았어? 내가 저번에 말했지. 우리 엄마 애견 호텔 짓고 싶어 하신다고. 가망 없는 데다 놔두면 뭐해. 여기에 좀 보태주면 서로 좋은 거 아니야? 야, 너 제정신이야? 어? 미쳤어? 네가 뭔데 우리 엄마 집을 팔아? 당신이 뭔데? 그리고 뭐 애견 호텔? 너 지금 우리 엄마를 개만도 못한 사람으로 치부하냐? 이런 걸로 괜한 고집 부리지 말아라. 장모님 거동도 제대로 못하시고 앞으로 뭐 얼마나 남으셨겠어. 갈 사람은 가는 게 세상 이치 아니야? 너도 시골 사람처럼 말도 안 되는 고집 부릴래? 그만해 이제. 이런 쓰레기 같은 놈. 너 딱 기다려. 내가 정말 너 같은 놈을 남편이라고 믿고 산 게 정말 억울하다. 더 이상은 못 참아. 너랑 니네 집 식구들 진짜 내가 아주 아작낼 거야. 저는 끓어오르는 화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동생에게 이 모든 사실을 말해주었죠. 불같은 성격의 남동생은 그 자리에 방방 뛰면서 쌍욕을 해대더니 화가 풀리지 않자 바닥을 발로 막 세게 내리치기도 했습니다. 일단 엄마는 옆집 이모님께 잠시 부탁을 하고 그대로 남편이 있는 곳으로 향했어요. 너무 아무렇지 않게 회사에서 저를 마주한 남편은 갑자기 왜 왔느냐며 황당해하는 표정을 짓더군요. 아니, 전화 끊은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왔어? 그 깡촌이 이렇게 가까운 것도 아닐 테고. 너 같은 쓰레기 옷줄 내주러 정광석화처럼 뛰어왔다 이놈아. 변호사인 남동생은 그 자리에서 남편의 멱살을 잡아 그대로 바닥으로 내리 꽂아버렸습니다. 이놈의 자식, 너 매형한테 이게 뭐하는 짓이야? 무식한 놈의 새끼. 지가 변호사면 다인 줄 알아? 촌스러운 놈이 힘만 무식하게 세가지고는. 그래, 나 무식하고 촌빨 날리는 변호사인데 오늘 너 잘 만났다. 너 죽고 나 죽고 이판 사판이야. 감히 네가 우리 엄마 집을 네 맘대로 팔고 뭐 걔 어쩌고 저쩌고. 이런 미친 쓰레기 같은 놈. 내가 그동안 진짜 많이 참았거든. 더 이상은 못 참는다. 정말 못 참아. 남동생은 자빠져 있는 남편을 향해 또 주먹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미 흥분을 해서 이성을 잃은 상태라 누군가 말리지 않으면 큰일 나겠더라고요. 그 옛날 어린 시절처럼 저는 또다시 남동생을 말렸어요. 뒤에서 허리를 부여잡고 뒤로 막 끌어내었고 마침 남편의 사무실 안에 있던 사람들도 나와서 함께 말려주었습니다. 몇 해 실컷 얻어터진 남편은 저와 남동생을 향해 정신병자라고 사무실 사람들에게 말하더군요. 너무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 저도 한마디 했어요. 정신병자? 정신병자는 네가 정신병자야. 장모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네 마음대로 장모집을 팔아. 뭐? 얼마 못 사니까 미리 팔아서 그 돈으로 애견 호텔을 지어. 이런 쓰레기 같은 놈아. 내가 정신병자면 너는 인간 말종이야. 알아? 애들이 너 닮을까 무섭다. 정말 무서워. 내 동생 변호사인 거 알지? 법대로 하자. 너 우리 엄마 집 네 멋대로 팔면서 우리 엄마 집 뒤지고 도장 훔치고 그랬을 거 아니야? 그거 다 내 동생이 알아서 해줄 거야. 이 멍청한 쓰레기야. 진짜 이게 뭐라는 거야. 야, 내가 뭐 괜히 그래? 가족들 다 같이 잘 살자고 그러는 거 아니야. 무식한 시골 것들은 어떻게 된 게 하나를 알려주면 딱 하나밖에 모르냐? 대가리가 안 돌아가냐? 남편의 어이없는 말에 다시 한번 제 동생은 광분을 해서 남편에게 주먹질을 하려는 걸 겨우 떼어 말렸어요. 저는 동생과 함께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더 이상 있어봐야 말도 안 통하고 어이없는 말이나 들을 게 뻔하니까요. 동생은 그날 이후로
바로 알아서 척척 준비했어요. 그렇게 공부도 안 하고 놀던 놈이 뒤늦게 정신 차리고 변호사가 되어 이렇게 힘든 상황을 해결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하더라고요. 만약 제 동생이 없었더라면 제가 이런 남편과 싸우기가 정말 힘들었을 텐데 말이죠. 저 또한 바로 이혼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동생이 이혼 전문은 아니지만 이쪽으로도 워낙에 훤하게 꿰뚫고 있는지라 이것저것 다 알아봐 주었죠. 다만 아이들에게 어떻게 잘 이해를 시키는지가 관건이었어요.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들은 어떤 상황이라도 가정만은 지키려고 많은 노력을 하실 거예요. 저 또한 수천 번쯤 고민을 하고 진행했으니까요. 하지만 생각보다 아이들은 잘 이해를 했습니다. 아빠를 영영 만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자주 만날 수 있고 떨어져 사는 것뿐이라는 말을 하니 오히려 크게 개의치 않더군요. 그동안 아빠와의 애착관계가 얼마나 엉망이었는지 알겠더라고요. 이혼 소식과 남편이 고소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시몬은 저를 찾아와서 생난리를 치셨습니다. 아니 감히 니까지 어느 안전이라고 이런 짓거리를 벌여. 뭐 이혼? 고소? 이런 질 낮은 것들. 무식한 총것들은 아주 끝까지 이러는구만. 내가 그래서 시골년들 만나지 말라고 한 이유가 이런 거야. 드세기는 또 엄청 드세서 애미나 딸내는 아주 가만도 아니다. 네, 맞게 보셨네요. 저 드세요. 그래서 이런 쓰레기 가만 안 놔둘 거예요. 앞으로 두고 봐요. 저희 집 개만도 못한 취급하며 무시했던 거 후회하실 테니까요. 진짜 아이들 아빠만 아니면 평생 저술해도 시원찮은 인간입니다. 어머님, 나중에 뇌졸중 걸리시면 제가 대신 집 팔아드릴 테니까 꼭 기다리세요. 아셨죠? 뭐가 어쩌고 저째? 이런 싸가지 없는 년이. 가정교육은 쥐꼬리만큼도 못 배우고 온 년이구만. 가정교육은 당신 집 아들이나 신경 쓰시고요. 이제 저를 신경 끄세요. 어이없어하며 저를 쳐다보는 시몬을 뒤로하고 저는 뒤돌아서서 확 나와버렸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긴 했지만 남편이 몰래 팔았던 매매 계약서는 취소가 되었고 벌금형에 처해졌어요. 남편은 제 동생에게 맞았다면서 고소를 한다면서 콩밥을 먹인다느니 어쩐다느니 하더니만 병원에 갔다가 진단서도 제대로 못 받았나 보더라고요. 그렇게 심하게 맞지도 않았거든요. 변호사인 제 남동생을 소환한 덕분에 저는 이혼에서부터 엄마 집까지 모든 것을 잘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는 거동이 불편하고 말하는 것이 많이 어눌하시긴 하지만 제가 이혼한 것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표현하셨어요. 그리고 사이에게 그동안 느꼈던 감정들도 말씀하셨죠. 그놈은 인간도 아니야. 내가 가끔 전화를 하면 들은 채도 안 하고 그냥 끊어버리고 말이야. 그놈 잘 헤어졌다. 내 딸은 그런 놈과 얽히면 안 돼. 절대로. 잘했어. 엄마의 말에 저는 더욱더 용기를 내어 앞으로의 인생을 잘 살아보기로 결심했어요. 엄마가 충격을 받으실까봐 너무 걱정을 했는데 오히려 저보다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엄마 덕분에 제게도 많은 힘이 생겼던 것 같네요. 저는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제 두 아이를 지키면서 저만의 인생을 다시 시작해보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남편과 시몬은 그 후로도 제가 자기 인생을 망쳤다나 어쨌다나 우겨대며 제게 전화도 오고 욕설이 듬뿍 담긴 문자 메시지도 온답니다. 그걸 보면서 제 남동생은 모든 것의 흔적을 남겨놓으라고 하더군요. 전화가 와도 모든 내용은 녹음하라고 했고요. 남동생의 말을 듣고 그 후부터 모든 것은 증거화를 시켜 남겨놓았고 남편에게 말을 하니 그게 무섭긴 한가 보더군요. 섣불리 그런 짓을 또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촌스럽고 멍청하다고 무시했던 제 남동생에게 이런 일을 당하니 아마 많이 기가 막히고 황당했을 거예요. 지가 한 짓에 비하면 당연히 받아야 할 벌이지만 말이죠. 그 후로 저는 친정엄마를 모시고 남동생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두 아이를 위해서도 엄마랑만 사는 것보다 가족애를 느낄 수 있어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몇 년이 지난 지금 두 아이들은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를 도와주는 착한 아이들로 잘 자라고 있습니다. 남편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하던 저희 친정엄마는 날이 갈수록 건강해지시는 것 같아요. 철저하게 매일 산책과 재활운동을 하시면서 몸 관리를 하시는데
젊은 사람도 하기 힘든 운동량을 잘 소화해내고 계시답니다. 저희 가족은 언제나 그랬듯이 늘 화이팅 넘치고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있어요. 앞으로도 이렇게만 잘 살아간다면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을 것 같네요. 제 이야기 어떠셨나요? 많이 답답하고 화도 나셨죠? 황당한 사람 만나서 그런 꼴에 당하다니 지금 제가 생각해도 너무 어이가 없네요. 그래도 아이들의 아빠이니 아이들이 있는 데서는 너무 심한 말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마칠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